네,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미 공동선언 발표하면서 일단 방미 일정 중에 큰 게 끝났잖아요. 예, 예. 전반적인 이번 총평 좀 해주시죠. 이번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기에는 굉장히 노쇠한 미국 대통령을 보이지만 예. 역시 관록이 돋보인 외교의 장이었다. 상원에서 의원으로 40여 년 재직했고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이제 8년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미국의 국제 공신력을 회복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가, 위협을 제거하느냐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챙긴 그런 이번 회담이었다 보고 이런 이제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 국가인데 이런 회담을 승패라든지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미측의 완승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네. 한국이 요구한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거는 크게 봐서는 이제 백신 협력. 예. 하지만 한국군 55만 명에 대해서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큰 대규모의 이제 백신 제공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제약회사와 미국의 제약회사가 백신 공동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공동 성명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시각차가 크다는 것이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조속한 북한과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 재개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을 잘랐죠. 우리에게 맞는 약속이 있어야 만날 것. 그 약속은 김 위원장의 핵 무기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 단지 긴장 완화 수단이라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범하면서 임기 내에 그것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공동선언문을 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같은 입장이 반복됐는데 네.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 통제권 그걸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경제 제재를 약간 유예하거나 완화를 해서 북한의 숨통을 틔워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오는 걸 유도해야 된다.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1년 남은 임기 내에 다시 가동한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커트 캠블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에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현 상태에서는 대북 경제 제재의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내용이나 공동 성명 내용을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국 정부가 일종의 중국의 뺨을 때렸다 이런 불쾌감까지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만 해협을 언급했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전을 강조한다. 그건 굉장히 중국의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드린 것이거든요. 미일 공동선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남중국해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일체 행위에 반대한다. 이건 중국이란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메시지죠. 세 번째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인데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발원지 규명에 함께 노력하겠다. 이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싸웠던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발원지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 내에서도 아시아 인종에 대한 이런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어요. 폼페이오 장관이랑. 그거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었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근데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코비드-19 발원지 규명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 고체 연료 개발인데 그렇다면 800km 이상의 무제한으로 한국이 사거리를 늘린다면은 중국 측으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 표명을 중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후속타로서 한국 정부는
중국의 불안감과 불쾌감을 없애는 그런 외교 노력을 경주할 새로운 숙제가 생겼죠. 이번 전반적인 차가운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본다면 지금 공동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외교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걸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뭐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거에 따른 그럼 그동안의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인 그동안에 너네들이 했던 거 인정해 줄게. 근데 비핵화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나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가 벌써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양국이 자유롭게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게 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든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든지 용어에는 개의치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조정된 그런 접근 방법을 북한에게 취하겠다.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유연성이란 건 비단 북한을 대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조율하는 데도 적용이 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원하는 거를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 뭐 판문점 선언을 강조하던 싱가포르 합의를 강조하던. 하지만 유연성을 취하되 그 틀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은 경제 제재 완화는 없다. 두 번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은 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이죠. 안 만나겠다 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다른 분석에서는요. 여기 그 공동성명에 CVID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들어갈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 합의를 해서 넣은 문구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바이든 행정부의 노련한 유연성의 발휘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연성이 오는군요.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죠. 줄리엣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장미라고 불리는 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대북 정책이 나름대로 있어요. 여기에 한국이 협조를 하면 좋지만 협조를 안 하더라도 갈 길을 가겠다는 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쿼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트 캠블 조정관도 이야기를 했죠.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국의 쿼드 참여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쿼드가 닛을 뜻하니까 한국이 참여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을 준비하면서 협상 레버리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쿼드 참여를 절실히 원했다면 서로 주고받기가 됐겠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쿼드에 참여 안 하더라도 우리는 쿼드를 포함한 대중국 국제 전략을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존재감이랄까요? 그 기여도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가 우려하지 않는 굉장히 미국 측에 유리한 이런 협상 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정상회담 하겠느냐.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바이든의 답변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열린 겁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그 북한의 선을 그은 겁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이죠. 그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는 않을 것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교습한 것에 기반한 노력이 있지는 않는 한 약속을 이행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한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는 싱가포르 합의도 포함이 됩니다. 합의가 있습니다. 그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합의를 북한이 얼마나 이행했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적법한 국가로 인정받고 싶겠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선을 그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 성김이 여기 있다. 일어나서 소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발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약간의 공석이었던 대북특별대표를 성김으로 임명한 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 이거는 한국과 미국 간에 절대 이견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죠.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김 대북 특사가 임명이 됐으니까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북한에서 미국의 대북 특사에 대한 카운터파트를 정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은 북한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도 스티븐 비건 대북 특사가 임명되었지만 북한 측은 스티븐 비건 특사를 장시간 무시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아. 대화를 트럼프 행정부가 하겠다 해서. 예. 그러니까 이 특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사실 그다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미국에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까 중에서 인권 문제를 과연 언급할 것인가, 인권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공동 성명에는 인권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그리고 추가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추진한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촉진하는 걸 지원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북한과의 그럼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런 공동 성명의 그 문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그 섬세하고 그 반대를 하는 그런 이슈죠. 네. 그렇지만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예. 인도주의적 지원을 합친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북한 측에 제기해왔던 작은 단계의 실질적인 남북 협력 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즉 북한 측에 대해서 이런 실질적인 할 수 있는 것부터 협력하는 것을 시작해라. 북한이 이제 호응을 할 때다. 백신 협력이라든지 예. 인권도 이제 생존권 문제를 포함한다면 북한에 대한 뭐 식량 지원도 되겠고 보건 지원도 되겠죠. 이런 것을 북한이 받아들여라.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미국 측은 미국 측 입장대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이번 공동선언에 담았다는 성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기초하겠다는 문구를 넣은 거에 대해서 그 두 선언에는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논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뭐 기대하는 부분도 물론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을 텐데 어떤 걸 기대했을 거고 또 지금의 느낌은 어떨까요?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제 생일 선물을 줄 때 네. 주는 사람이 이게 좋겠다고 하는 게 있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반기는 생일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전선언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이제 미국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북한 측에 제시를 하는데 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노이 노딜에서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에는 경제제재 완화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은 한국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미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자꾸 북한한테 문재인 정부가 제시를 하는데 북한 정권에서는 관심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북한 정권을 대화의 장을 끌어들이려면은 예. 결국에는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예. 경제 제재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말한 것처럼 미국 쪽에서 먼저 제시를 하거나 뭔가를 변화를 시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먼저 뭘 해야지 바뀌지 않을까 그건 아직 싶은데. 모르죠. 바이든 그런가요? 행정부는 이제 임기 시작 전부터 우린 북한과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는데 네. 북한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예, 예. 거잖아요. 그리고 대북 정책이 이제 결론을 지어진다면 북한 측에 그것을 통보했는데 잘 들었다는 반응을 잘 받았다까지인데 들었습니다라는 그렇죠. 표현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형태, 어떤 주제를 놓고 외교적인 대화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북한한테 달려 있는 것이죠. 아, 어떤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럼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제 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 그 판문점 선언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남북 간의 협력을 강조한 그 남북 간의 이제 합의문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남북 대화라든지 남북 경제 협력의 그런 안을 제시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거부했거든요. 예. 정상회담, 북한과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경제제재 완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기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3월 9일 대선 결과를 본 다음에 예. 한국과 미국과 새로운 틀을 짤 것인가 이것을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쿼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 그 하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문 대통령에게 쿼드를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이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계속 이제 충분한 설명을 해야겠죠. 우리가요? 예. 설명과 서로의 상호 대화가 부족해서 나온 것이 이제 사드 배치와 네네. 거기에 따른 중국의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 경제 보복으로까지 불리는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이 정부는 소위 삼불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단 잠재웠죠. 네.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공동선언에 중국이 불안해하고 불쾌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겠죠.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은 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럼 한국의 득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백신 외교도 있는데 백신 주권 아니면 백신 기술을 우리가 가져온다.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백신 주권이고 어떤 것이 글로벌 허브가 되는 조건인가를 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제약회사들이 그 생산 기술이라든지 원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 제약회사가 병입만 해서 그것을 동남아시아 국가에 배포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정도의 기여라면은 그건 사실 백신 주권이라든지 의미 있는 차원에서의 한국과 미국 간의 코로나 백신 개발 및 보급 협력이라 보기에는 부족하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 7월 4일까지 미국 전 인구의 70%가 백신을 끝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 유럽 국가도 이번 8월이면은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6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유럽 국가들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번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로 그 화이자로부터 1억 1천만 명 접종분 백신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전 일본의 16세 이상 모든 사람이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11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번에 화이자 백신 보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중국도 화이자 백신을 이제 사기 시작할 텐데 지금 인도에서도 그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주변 국가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은 쿼드 멤버들한테 우선적으로 백신을 나눠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수급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산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11월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그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 그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성명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